이곳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다들 자식들로 속 끓이는 사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체 자식이 뭐라고 이 나이에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달아 하는지 저도 참 답답하기만 했어요. 내 속으로 낳았는데도 어쩜 이렇게 자식들 속을 모르겠는지 어렵기만 했습니다. 아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딸은 참 어렵기만 해요. 특히 두 딸이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간암으로 15년 전 사망하면서 두 딸과 저만 남게 됐어요. 그래도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말년에 좀 쉬나 싶을 때 남편이 홀연히 세상을 떠났던 거라 자식들 키우느라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키운 줄 알았고 이제는 자기들 앞가림 알아서 하겠구나 싶었던 큰딸이 사고를 칠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얹은 것처럼 힘들었어요. 자식이 웬수라고 말년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큰딸은 원래도 욕심 많고 추진력이 강했던 딸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학생 때는 이런 적극적인 성격 탓에 학교에서 늘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딸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를 정했습니다. 힘든 길이라 말리고 싶기도 했지만 말린다고 들어먹을 딸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이런 큰딸과 달리 둘째 딸은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그리고 꿈보다는 소박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던 자식이랍니다. 그저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살다가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돈도 알뜰살뜰 아껴 쓰고 적금도 들면서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어요. 큰딸은 매번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라고 돈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둘째는 정말 한 푼이 새어나가는 게 아까워서 아껴 살던 자식입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두 딸들이 너무 달랐던 게 느껴지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 전공에 맞는 대학을 다니면서 두 딸은 정말 성격대로 살게 됐습니다. 큰딸은 매번 오디션을 다니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도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가득한 분야라서 그런지 큰딸은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배역을 하나 맡게 됐다고 해서 보러 가보면 늘 대사 몇 마디 없는 역할이었어요. 보는 저도 속상한데 큰딸은 어떨까 괜히 더 속상했죠. 주연도 아닌 뒤에 있는 조연 중에도 가장 비중이 작은 배역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딸은 오히려 대사 몇 개 없던 역할을 잘 끝내고 내려와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하는 거 잘 봤어? 그럼 엄마 눈에는 우리 딸만 보였지. 엄마만 잘 봤으면 됐어. 그래도 오늘 대사를 3개나 했어. 대단하네 우리 딸. 수고했다.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지. 맞아. 나 할 수 있어. 진짜로 꼭 성공할 거야. 이런 나를 믿고 투자해줄 기획사만 있으면 정말 더 잘해낼 수 있어. 우리 딸 이렇게 예쁘고 성실한데 얼른 좀 이런 보석을 알아봐주면 좋겠네. 다들 보는 눈들이 없어. 내 딸이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들 바보야. 엄마, 내가 꼭 한 방 제대로 터뜨려서 꼭 호강시켜 줄게. 그때만 해도 큰딸은 꼭 성공해서 저한테 효도하겠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작은 배역에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는 딸을 보고는 저도 흐뭇했습니다. 대단하게 큰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려는 딸이 참 대견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큰딸이 연예 기획사 통해서 여기저기 오디션도 봤었는데 아무도 큰딸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 내 눈에만 예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일이 안 풀릴 정도인가 의문이었습니다. 큰딸은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뮤지컬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좀처럼 일은 풀리지 않았고 큰딸은 매일같이 헛꿈만 꾸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사람이 일이 너무 안 풀리면 조금은 변한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런지 큰딸도 점점 꿈을 포기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해가는 큰딸의 꿈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 힘으로 잘 살아내서 효도하겠다던 딸이었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지친 얼굴로 들어와서는 제게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는 그냥 능력 좋고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갈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너도 네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해도 당당하게 네 목소리 내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군말 없이 집에서 내조하면서 살고 싶어. 내가 좀 살아보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성공한 인생 같아. 그런 정신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이뤄낸 사람들인데 배울 점을 찾아서 너도 네 인생 살아내야지. 그렇게 남의 인생에 빌부터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야? 엄마, 꿈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더라. 그냥 돈 있는 남자 만나서 속 편하게 살고 싶어. 너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뮤지컬 그렇게 오랜 시간 해놓고 일 좀 안 풀린다고 그만두면 되겠어? 쉽게 포기하는 것도 버릇이야. 그리고 돈 다 필요 없어. 아, 있다가도 없고 살다가도 갑자기 생기는 게 돈인데 너 아껴줄 사람 찾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 아껴줄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딸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 만나서 대충 사는 거 바란 적 없고 그렇게 키운 적도 없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돈 있는 놈이 최고지 뭐. 제가 아무리 말해도 큰딸은 속물처럼 변해 있었어요. 원래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나 의문이었죠. 그쯤이 딸이 연예기획사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탈락의 쓴맛을 연속으로 볼 때였습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저런 말을 털어놓는 게 이해는 갔습니다. 스스로도 나이는 먹어가고 오디션을 계속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힘들다고 남의 인생에 붙어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딸한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타일렀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계속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를 바꾸겠다고 말하는데 제 딸이지만 참 한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큰딸이 결혼할 남자라면서 인사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큰딸이 결혼 상대로 데려온 사위는 참 의외였습니다. 입만 열면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겠다던 딸이 안정적인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처음 본 사위의 첫인상은 제가 봐도 마음에 쏙 들더군요. 키도 크고 훤칠해서 누가 봐도 호감형인 얼굴이었고요. 둘은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그때가 30대 후반에 공무원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눠봐도 참 말 예쁘게 한다는 생각이 들게 했죠. 게다가 그런 사위를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딸을 보니 제대로 임자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남자가 어쩌다 큰딸과 만나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의아해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 이 사람 만나고 많이 변했어. 엄마도 알지? 성격도 고약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거. 이 사람 만나고 난 나를 돌이켜 볼 수 있었어.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전부 알게 해준 사람이야. 네가 드디어 임자를 만났구나. 요즘 표정도 편해 보이고 아주 편안해 보여서 내가 다 보기 좋았어. 우리 딸이 이제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돈 말고 소중한 다른 게 있다는 거 알게 됐는데 나 이제 앞으로 정말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잘 살게. 저는 큰딸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왈가닥 같았던 성격도 어느새 진중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정말 성격이 완전히 변해 있었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는지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집불통의 독불장군 같던 딸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 보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나쁘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딸은 워낙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착실하게 살고 있어서 큰 걱정 없었는데 큰딸만 보면 속이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큰딸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니 속으로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독불장군 같던 딸을 변하게 한 사위는 정말 듬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사위가 아니라 아들 같은 사람이었죠. 정말 번듯하게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을 것 같은 사위였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가볍게 따라주다가 깊은 사정을 듣게 됐어요. 사위는 술을 한 잔 가볍게 마시고는 저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전 이렇게 따뜻한 밥상 차려줄 부모님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보육원에 맡겨져서 거기서 컸거든요. 원래는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이런 따뜻한 밥상이 참 그리웠어요. 아휴,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랐으니까 하늘에서도 할머님이 정말 기특하다고 하실 거야.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뒷배경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어요. 사실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돼서 모아도 큰 돈은 아니지만 저 그래도 월급의 7, 80%는 저축하고 지냈어요. 이제 저한테는 유일한 부모는 장모님 되실 분이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저 좀 기특하게 봐주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너무 기특하고 신통방통해. 내가 이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빌었더니 하늘에서 아주 뚝 떨어진 것 같네. 부족한 능력이지만 꼭 제 가정 잘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혼자 지내서 그런지 일찍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믿고 사위로 받아주세요. 정말 제가 잘해드릴게요. 사위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해준 말들은 가슴에 박힐 만큼 슬픈 말들이었어요. 듬직하고 든든해 보이기만 했던 사위는 슬픈 과거가 있었죠.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졌던 겁니다. 그 말을 울면서 하는데 어찌나 제 마음이 더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다며 사위를 안아줬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큰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난 뒤 제 일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정말로 결혼하고 나자 아들이라고 착각이 들 만큼 저희 집을 자주 와줬어요. 정말 놀랐던 날은 사위가 결혼하고 월급날이라며 고기를 사들고 딸이랑 같이 집으로 온 겁니다. 집에 오기 전부터 전화로 먹고 싶은 거 없냐며 이것저것 묻길래 무슨 날이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신이 난 채로 사위와 딸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월급날이라서 그냥 맛있는 거 먹자고 온 거였습니다. 사위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데 월급날에는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죠. 장모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소고기 사왔어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둘이서 분위기나 내고 말지. 왜 입을 하나 더 붙여서 돈을 더 써?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데 당연히 같이 드셔야죠. 밖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양도 많고 싸요. 그리고 저는 밑반찬으로 장모님 반찬이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갈 때 싸가지고 가. 내가 많이 담아줄게. 정말요? 장모님 음식은 진짜 밥도둑이에요. 오늘은 제가 소고기로 제대로 보답해 드릴게요. 사위는 장난스럽게 저를 보면서 엄지를 척 들어 보이고는 반찬이 정말 맛있다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딸과 사위 먹을 반찬을 챙겨줬죠. 둘째 딸이 일로 한창 바쁠 때라 적적했는데 사위가 와줘서 참 좋았어요. 적적했던 집이 가득 차는 것 같았고 집안에 남자가 있어서 그런지 괜히 든든했습니다. 사위는 정말로 긍정적이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사위 덕에 집안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까지 낳고 사위와 딸 세 식구 단란하게 지냈어요. 그 무렵
둘째 딸이 결혼을 했고 이제는 정말 자식들이 내 손을 다 떠났구나 싶어서 시원섭섭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딸 둘이랑 저만 남았을 때는 그렇게 막막하고 언제 시집 보내나 걱정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시원섭섭했어요. 제가 큰딸 시집 보내고 작은 딸과 둘이 살던 집에서 혼자 적적할까봐 사위는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만져줬어요. 신발장 전등이 나갔다면서 전구를 갈아주면서 사위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발장 불 안 들어오면 밤엔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세요? 신발장 전구 나간 거 무시했다가 밤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요. 저번에 왔다 가는데 너무 어둡길래 오늘 제가 갈고 가려고요. 내가 갈아야지 하면서 깜빡했지 뭐야. 집안에 불이 잘 들어와야 된대요. 오늘 온 김에 이것저것 다 보고 가야겠어요. 일하고 피곤할 텐데 그냥 가서 쉬어. 아, 다른 데도 다 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방심하다가 불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집안 다 둘러보고 있을 테니까 저 밥 좀 차려주세요. 안 그래도 오늘 장모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누구 부탁인데 내가 얼른 해줘야지. 쉬엄쉬엄 해. 내가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두 그릇 먹고 가. 사위는 꼭 큰딸과 같이 저희 집에 들렸다가 어딘가 손봐야 될 것 같으면 꼭 다시 와서 고쳐주고는 했어요. 정말 아들 같은 사위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얼마나 싹싹했는지 집에 한번 놀러 오면 저와 둘이서 몇 시간을 떠들다 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시집 보내고도 적적할 틈이 없었어요. 사위 덕분에 정말로 든든했죠. 그리고 큰딸이 아들을 낳고 돌이 지났을 때쯤에는 딸과 손주, 그리고 저까지 데리고 놀러도 자주 다녔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사위는 꼭 저랑 같이 가야 된다면서 놀러 가는 날 저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죠. 저는 괜히 딸과 사위가 손주 데리고 놀러 가는데 짐처럼 가는 것 같아 괜히 걱정이 됐어요. 혼자 있는 홀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 생각이 많아졌죠. 그래서 사위 차에 타면서도 괜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제가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채고 멀미라도 하나 싶어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딸이 손주 기저귀를 갈아주러 화장실에 간 사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장모님,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그냥 내가 괜히 부담을 주나 싶어서. 원래 혼자 사는 홀어머니는 신경 쓰이잖아. 나 신경 써주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안 그래도 되니까 나 그만 신경 써. 새 식구 단란하게 노는 재미도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저 장가 올 때 장모님 이제 제 부모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괜찮어. 세상에 친부모한테도 이렇게 못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은데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이게 저는 편해요. 장모님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같이 다녀야죠. 앞으로도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자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런 가정이 생긴 게 너무 좋아요. 사위는 저를 다독이면서 가족인데 같이 재밌게 여행 다니자며 말해줬어요. 그때 사위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없이 보육원에서 혼자 외로웠던 사위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정말 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위가 부담을 갖는 건 아닌가 싶어서 했던 말인데 되려 제가 사위의 진심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사위와 둘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본 딸이 손주를 안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보면 사위가 아들이고 딸이 며느리인 줄 알겠네. 엄마, 딸한테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나는 큰딸 대신 큰아들만 두기로 했어. 아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긴장해야겠네. 딸은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얘기했고 사위도 그 말을 듣자 제 팔짱을 끼면서
이제 사위 아니고 아들이라며 장난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행복한 한때였어요. 국내 여행 자주 갈 기회가 없던 저였는데 사위 덕분에 좋은 구경도 많이 했어요. 남편 떠나고 나중에라도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혼자서 돈이 되는 일거리는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러 다닐 여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정말 사위 덕분에 그렇게 좋아하던 바다를 원 없이도 봤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살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와서 뒤통수를 친다는 말처럼 갑자기 찾아왔죠. 사위가 잦은 복통과 빈혈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살이 쑥쑥 빠지길래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위는 40대 중반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로 날벼락 같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위가 갑자기 대장암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이미 암으로 아빠를 잃어본 딸은 사위의 대장암 소식에 신경도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대장암 3기 생존율이 50%라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사위는 결국 치료를 위해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치료에만 전념했어요. 남편 떠나고 한 번 빌어본 적 없는데 제발 우리 사위 살려달라고 세상 온갖 신들한테 다 빌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 걱정 속에 사위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수술 후 항암 치료가 중요했어요. 무엇보다 사위가 지치지 않게 항암 치료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수술을 끝내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딸은 점점 변해갔어요. 갑자기 자기가 일을 하겠다며 손주도 집에 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손주가 유치원생이라 다행이었지만 아무래도 몸이 편치 않은 사위를 챙기러 제가 자주 갔어요. 사위는 제가 갈 때마다 미안한 얼굴을 하고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프고 나서부터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밝은 목소리로 사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몸 좀 어때? 괜찮아? 똑같아요. 피곤하실 텐데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요. 그런 말 한 번만 더 해봐. 나 정말 서운해. 자네 건강할 때 우리 집 몇 번 왔어?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 제 말에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도 어찌나 깊이 박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딸은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살림살이 다 내팽겨 쳐놓고 나간 꼴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거실, 주방을 청소하면서 손주를 기다렸죠. 주방 곳곳에 물때도 가득했고 그날은 딸이 오면 한 소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딸은 밤이 늦은 시간에야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태연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갔어? 너 이리 좀 와봐.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뭐야, 잔소리하려고 기다린 거야? 그냥 반찬이나 주고 가. 나 피곤해.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맨날 피곤한지 드러나 보자. 남편이 아프면 간병을 하고 챙겨야지. 나 유치원생 아들도 보고 일도 하고 저 사람 간병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무슨 몸이 4개라도 되는 줄 알아? 집에 오면 나까지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 너 그 회사 당장 다닐 필요도 없잖아. 당장 쓸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가려고 그러냐고.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집에 오면 아파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보기 싫어서 내가 밖에서 일이라도 해야 버틸 것 같단 말이야. 딸은 악을 쓰면서 답답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며 소리를 질렀죠. 그 말을 듣고 가장 충격받은 건 사위였어요. 그 순간 제가 다 낯뜨거울 정도로 딸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딸을 다그치며 말했어요. 부부가 괜히 부부야? 이럴 때일수록 같이 의지하면서 이겨내야지. 나중에 너라고 아프지 말라는 법 있어? 그때 네 남편이 너한테 지금처럼 똑같이 하면 넌 기분 좋겠냐고.
나도 힘들다고. 진짜 나야말로 미운 7살의 아픈 남편의 신세가 고달픈 사람이라고. 간병하는 거 힘든 거 다 알아. 근데 지금 너보다 네 남편이 더 힘들고 아플 거야. 나중에 네 아들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 없는 아들 만들고 싶어서 그래? 미안해. 나도 답답해서 그랬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떡해. 딸은 제가 다그치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 간병해봐서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도와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 당시 제 딸은 정말 엄마인 제가 봐도 이해 못할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딸은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고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일을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었어요. 그리고는 한 번씩 회식을 한다, 야근을 한다면서 집에 늦게 오는 날도 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을 들고 가서 사위와 손주를 돌봤어요.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위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사위를 보며 말했어요. 밥 생각 없어도 꼭꼭 씹어 먹어봐. 어? 사람은 밥이 들어가야 속부터 힘이 생기는 거야. 장모님, 저 괜찮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다시 힘내볼게요.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제 몸 제가 챙겨야죠. 그래, 힘든 거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하고.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아주면서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위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는 날이 많았어요. 딸이 여전히 집안일은 뒷전이었고 계속 밖으로 나돌았죠. 제가 아무리 다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챙겨들고 딸네 집으로 가려는데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갑자기 다급한 마음이 들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들어간 집에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옆에 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있던 것 같았어요. 집안 분위기도 평소와 다르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위를 보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자고 일어난 거야? 왜 둘 다 전화를 안 받아? 나는 무슨 일 난 줄 알고 달려왔잖아. 정연이는 어디 갔고? 장모님 오셨어요? 그 사람 나갔어요. 지금 집에 없어요. 그런데 사위가 힘겹게 몇 마디 하고는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는 사위를 달래며 물었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도 사위는 대체 무슨 말인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나 했어요. 저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는 사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어? 어디 아픈 거면 내가 택시 잡을 테니까 병원 가자. 장모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사실은 그 사람이 뭔데 그래? 울지 말고 시원하게 말을 해봐. 장모님, 아내가 날 저것 좀 보세요. 사위는 제 말에 사진 하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저는 사위가 꺼낸 사진을 보고는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내가 방금 본 게 실제가 맞나 의심까지 들었어요. 글쎄, 사위가 보여준 사진은 큰딸이 외도를 하고 있던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말로 사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내 딸 정연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사진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큰딸 정연이가 의문의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사진, 서로 애정 표현을 해주는 사진, 심지어는 가정 있는 여자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같이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었어요.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발 딛고 있는 순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진을 보고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았죠. 사이가 보여준 사진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동안 TV나 라디오에서 사연으로 듣던 일 같았어요. 배우자가 병에 걸렸다는 사연 많이 들어봤지만 제 딸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사위는 저한테 아내와 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사위는 집에만 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딸을 보며 이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당신 요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왜 나랑 인사도 잘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주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몸은 알아서 각자 챙기자.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말 잘 꺼냈다. 나랑 이혼 좀 해줘. 나 당신만 보면 답답하고 우울해져서 못 살겠어. 뭐야? 이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아들이 지금 대수야? 나 이제 당신 사랑하지도 않아. 귀찮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더 살겠어? 내 행동 보면 모르겠어? 그냥 나 같은 못된 년 있고 당신 인생이나 살아 좀. 갑자기 이혼하자며 화를 내는 딸을 보고 사위는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얘기하는 딸이 너무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오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해줬고 외출도 너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딸 뒷조사를 해봤던 겁니다. 그 결과 사위는 딸이 외도하고 있는 증거를 받게 됐던 거였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만 들어도 황당해서 미치겠는데 더 놀랄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제 딸이지만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었어요. 사위는 딸과 있던 얘기를 제게 털어놓다가 사진 속 남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지어 큰딸과 바람을 폈던 상대가 사위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사위한테 직접 들은 제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말 사위 보기 민망한 건 둘째치고 화가 솟구쳤어요. 사위는 딸이 바람핀 상대가 누군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해줬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 저랑 같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고 크게 성공해서 강남에서 사업 중이에요. 뭐야? 그 정도로 잘 가까운 사람이랑 바람이 났다는 거야, 지금? 제가 암 걸리기 전에 정말 소중하고 존경하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이라고 아내랑 같이 셋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제가 갑자기 대장암에 걸리면서 자주 못 봤는데 그 사이에 둘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사위는 가장 가까운 형과 아내한테 배신을 당한 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사위는 오죽했겠습니까? 사위는 끝도 없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도 슬픈 목소리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죠. 딸은 틈만 나면 손자까지 데리고 나가서 상간남과 데이트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집을 급히 나갔을 때도 전부 상간남을 만나러 간 거였다고 했습니다. 듣는 내내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두 눈을 질끈 감기도 했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사위 상태는 더 심각했죠. 저한테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제야 집안 곳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동안 집에 없던 수상하고 위험한 물건들을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사위한테 물었습니다. 자네, 이거 다 뭐야? 혹시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지? 장모님이 저라면 살고 싶으시겠어요? 저는요, 제일 가까운 두 사람한테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더 세상을 살겠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존경했던 형도 다 저를 배신했어요.
저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자네 덕분에 살았는데 자네가 이렇게 쉽게 생을 포기하려고 하면 남겨진 나랑 어린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도 살아야지. 정신 차려. 내가 잘못했어. 자식 잘못 키운 내 죄야. 저는 눈에 초점도 없고 다 포기한 것처럼 축 늘어진 사위를 보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사위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았죠. 그 와중에도 사위는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니까 일어나시라면서 저를 일으켰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찌나 착한지 제가 사위한테 어떻게 해서든 딸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소리를 질렀죠. 딸은 처음 듣는 제 호통치는 소리에 놀랐는지 한 걸음에 달려왔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며 말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지금 당장 다 털어놔.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때려. 갑자기 왜 그러는데? 나이가 몇인데. 넌 그럼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다녀. 네 자식도 남편도 뒷전이고. 혹시 엄마 우리 집 갔다 온 거야? 너 뭘 잘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네 멋대로 통보해. 아픈 사람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바람 폈다며? 그것도 네 남편 친한 형이랑 바람나는 정신 나간 짓을 해? 엄마, 그럼 내가 언제까지 아픈 사람 병수발 들어? 앞으로 몇 년을 더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또 대장암 재발이라도 하면 난 그때 정말 죽을지도 몰라.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었어. 아픈 사람이 힘들지.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네가 힘들어? 너 진짜 왜 그래? 네 아들 생각은 안 해? 너는 너만 편하면 되는 거야?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엄마 딸 불행하길 바라는 거 아니면 그냥 나 응원해줘. 어차피 나 남편이랑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 이미 신뢰가 끝났는데 어떻게 같이 더 살겠어? 그 형, 네 남편 중마고우처럼 친했던 형이잖아. 네가 어떻게 남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네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헤어져. 이미 늦었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결혼 타령이야? 진짜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너 그 상간남 계속 만나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너 죽고 나 죽고 싶으면 계속 만나. 진짜 당장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고. 엄마, 그 사람이 남편한테 위자료 듬뿍 준대. 그 사람 강남에서 사업하고 돈도 엄청 많아. 엄마도 이제 호강하고 살아야지. 주는 거 받기만 하면서도 살아봐야지. 돈으로 다 보상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썩 꺼져.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나가. 이혼하면 나 너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날 결국 딸과 대판 싸우고 딸을 쫓아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딸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돌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상간남과 결코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결국 사이가 아닌 상간남을 선택한 딸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사위는 억울해서 못 산다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위한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분이 풀릴 때까지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위도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텼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도 딸과 상간남은 8개월이나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위도 점점 변해갔어요. 사위는 딸의 변함없는 태도와 뻔뻔함에 사위도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응원했어요. 저는 딸이 바람핀 걸 안 순간부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시작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상간남은 딸 이외에 만나는 여자가 두세 명이나 더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약속을 진중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결국 상간남이 딸한테 했던 사탕발리 말들이었고
결국 딸은 무참히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더 어이가 없던 건 딸이 사위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위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딸이 사위한테 돌아온다고 해서 사위가 더 이상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8개월 동안 지칠 대로 지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위는 확고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딸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사위를 찾아와서 괜찮냐며 안부를 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 단단히 먹은 사위가 딸을 쫓아냈다고 말하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참을 만큼 참고 이혼만은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저한테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신경 쓰지 말어. 나는 자네 편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사위는 제 말에 울먹였어요. 저는 그런 사위를 다독였고 사위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둘이 편히 잘 살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위한테 전화가 왔고 사위는 그동안 상간남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일을 저한테 털어놓았죠. 사위가 말하기를 상간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전단지처럼 뽑아서 보육원 출신 지인들한테도 전부 나눠주고 상간남 회사 출입구에도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알던 지인들은 물론이고 상간남 회사 직원들까지 전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위는 오랜만에 통쾌하다는 듯 말했고 상간남이 전화로 했던 말도 전부 알려줬어요. 상간남은 궁지에 몰리니까 사위한테 전화로 변명을 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정말 너한테 찾아가서 빌고 싶은데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너를 찾아가겠어. 염치를 아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해? 이래서 사람 믿는 거 아니랬는데 너는 이제 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진짜 억울해. 그 여자가 먼저 날 꼬신 거야. 내가 돈 좀 있고 이것저것 돈 잘 쓰게 생겼으니까 먼저 꼬시더라니까. 그리고는 매일같이 나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맴도는데 내가 진짜 그날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미안해. 술 마시고 실수한 거야. 진짜 내가 미쳤지. 뭐? 지금 누가 먼저 꼬신 게 뭐가 중요한데? 결국 두 사람이 나 하나 바보 만든 건 똑같은 거야. 그런 게 지금 중요해? 네 마음 내가 다 이해해. 그런데 정말이야. 네 마누라가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도 지어서 너한테 떠든 거야. 나는 한 번도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고 했던 적도 없어. 혼자 김칫국 마시고는 나한테 결혼하자는데 나도 미칠 지경이야. 그리고 난 네 마누라 말고 다른 사람 있어. 뭐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진정해. 어차피 내 덕분에 너도 네 마누라 실체 알았잖아. 그리고 나는 분명히 먼저 헤어지자고 그만하자고 그 여자한테 수도 없이 말했어. 그러니까 너도 내 입장 생각해서 더 이상 소문 내지 말고 이쯤 덮고 넘어가자. 야, 너 같은 쓰레기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너 같은 걸 존경하는 형이라고 믿었던 세월이 아깝다. 네가 내 아내를 버려? 나는 네 인생 무너뜨릴 거야. 지금 나랑 이렇게 말씨름할 때가 아닐 텐데 당장 회사로 가봐. 내가 네 실체 전부 모아서 문에 붙여놨으니까 지금이면 모두가 받겠네. 사위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상간남 회사 입구에 전부 붙여놨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고 온 동네에 전부 퍼졌다고 했어요. 결국 딸과 상간남 신상은 전부 퍼졌고 아주 동네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남한테 위자료 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 관련 소송 등 하나씩 복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상간남에게 나란히 소송을 건 사위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제야 숨통이 트여요. 잘했어. 잘한 거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가 마음이 좀 편해졌다니까 다행이다 정말.
사위는 그동안 이혼을 바로 하지 않고 기다렸던 건 딸과 상간남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도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어서 이혼 소송에 정말 사활을 걸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꼭 본인이 키우고 싶다며 물불 안 가리고 소송에 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사위를 응원해줬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했죠. 그런데 웃긴 건 뒤늦게 딸이 사위를 찾아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혼 전 사위는 한동안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한테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제가 다 알려달라고 하기도 했고 혼자서는 힘든 싸움일 것 같아 제가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싸우자 딸은 사위를 찾아가 빌었다고 사위가 말하더군요. 사위 말을 들어보니 딸은 애원을 하면서 매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위한테 매달리며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근데 우리 가정만은 지키자. 당신 아들 엄마도 없이 크게 할 거야? 당신도 그랬잖아. 엄마 없이 크는 거 힘들었다고. 당신이 엄마야? 나는 당신이 외도한 그 순간부터 애 엄마라고 생각 안 했어. 애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애를 맡겨. 나는 절대 용서 안 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사위는 딸이 애걸복걸 매달렸지만 단호하게 내쫓았다고 했어요. 어쩐지 딸이 온몸이 먼지투성이를 하고 들어온 게 의아했는데 사위한테 매달리고 애원하느라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때만큼 딸이 한심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딸뿐 아니라 상간남도 결국 다른 회사 직원까지 전부 알게 된 상황이라서 회사를 이전했다는 소식을 사위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사위는 그래도 소송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꼭 위자료를 받아낼 거라며 저한테 힘차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위 곁을 지키며 사위가 긴긴 싸움 지치지 않도록 저는 도와줬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사위한테 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 결과 딸은 손주를 사위한테 보내야만 했습니다. 양육권은 사위한테 넘어갔고 사위는 원하는 대로 양육권을 얻어서 기쁘다며 좋아했어요. 본인처럼 외롭게 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찾아왔고 저를 보며 정중히 말했어요. 아마 상간남도 보육원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못 나타날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인연들 전부 잃어서 이제 죄책감을 안고 살겠죠. 아내도 어쩔 수 없어요. 다 본인들 업보잖아요. 어머님 너무 좋은 분이지만 이런 여자가 어떻게 엄마,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잘했어. 나는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덜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아들처럼 든든하게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가끔 손주 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든 보실 수 있게 데리고 올게요. 전화도 편히 하시고요. 저한테는 장모님 이상으로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제가 면목이 없어요. 나도 아들같이 생각했어. 그러니까 연락 자주 하고 몸 건강해라.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위 손을 잡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건강관리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잘 해낼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보냈는데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혼 후 자주 보진 못해도 제가 손주를 편히 볼 수 있도록 사위가 배려해줘서 손주는 잘 만나고 지냅니다. 사위 혼자서도 어찌나 잘 키우는지 손자가 아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위도 대장암 수술 후 주기적으로 검진 다니면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야 편안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딸은 정말 만신창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밤새도록 놀다 들어오고 이제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이러니까 사위가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정말 한심하네요. 저는 딸한테 경제적 지원을 일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업한다고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지 멋대로 살 거면서 왜 나한테 돈 달라는 거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아주 내가 너만 보면 창피해 죽겠어. 그렇게 저랑 한바탕 한 이후로 큰딸은 집에 잘 안 들어오더니 작은딸이 저한테 안부를 대신 전해줬어요. 작은딸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서는 고시원으로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딸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작은딸은 걱정 말라면서 되려 저를 걱정해 줍니다. 얼마 전에는 언니 이혼하고부터 기운 없어 보인다고 한약도 지어왔어요. 같은 딸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손주와 사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못난 딸 낳은 죄로 죄책감을 갖고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금묵자흑,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이 같은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나쁜 유혹의 손길이 뻗쳐도 오로지 자신의 의견을 지킬 사람입니다. 큰딸은 아마 사이 같은 사람을 더 가까이 두고 의지했다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성 곱고 착하던 사이는 손주를 데리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제 딸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해요. 이 나이에도 자식 키우는 일이 힘든 걸 보니 인생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자식들과 행복한 노후만 보내기를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